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를 초청하는 미국.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한국과장 출신인 바딤 투가첸코의 증언은 계속된다. 당시 남한 정세에 관한 의견은 단순했다. 즉 남한 정부가 미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기만 하면 인민이 정권을 장악할 것이고 북한과 통일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북한은 남쪽보다 경제 발전에서 우세했고 조선 전쟁 때 북으로 올라온 10만 피란민들도 북반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평양은 남한의 좌익 세력이 중심주의 당들과 결합하리라는데 일정한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사정을 생각한 북한 지도부는 교섭에 동의했다. 그런 접촉은 보통 지도에는 표시되지도 않는 북한의 한 작은 섬에서 있었다. 서울이 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대표자들은 상대자들의 의도가 무엇이며 누구를 대표하며 권한이 어떤가를 알아볼 목적이었다. 남한 장교들은 최고 지도부의 지시로 교섭에 나섰으며 그 명의로 4가지 사항으로 된 지침을 제출했다. 서울과 평양에 양측 상설 군사대표부를 설치하며 남과 북이 통상관계를 맺고 시민들의 38선 자유통행을 보장하며 우편 교환을 회복할 것 등이었다. 첫 만남에서 상기 제안은 토의되지 않았다. 북측은 남측 군사대표들의 권한을 밝히려고만 시도했다. 이에 관한 남측 장교들의 설명은 북한 측을 조심하게 만들었다. 남측은 북한 군사단의 서울 체제 기간 중 안전은 미국, 러시아 및 중국이 모르는 조건 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지도부는 10월 초에 회담에서 정부급의 회담으로 격상시키는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제의했다. 10월 24일에 이 제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남반부에서의 정치투쟁, 특히 좌익 세력에 대한 박해가 회담에 영향을 끼쳤다. 이 회담이 역사적인 것으로 되었더라면 수십 년간 계속된 과정을 단축시켰을 수도 있다. 양측은 화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남한은 내부 사회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북한은 나라를 폐허해서 일으켜 세우고 경제 발전에서 남한을 앞서고 있었다. 대외 조건도 평화적인 협상을 자극하지 않았다. 세계가 군사 동맹들로 갈라지고 군사 경쟁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이 기고문을 가지고 판단하면 당시 김일성과 그 측근들은 한국 첩보부대에서 정보 수집 공작 차원에서 제의한 남북 비밀 접촉에 말려들어 이를 정치회담으로 연결시키려는 환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측의 지도부인 박정희, 김종필 라인에서는 이 공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북한 지도부가 과잉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박정희의 좌익 전력과 민족주의 성향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황태성의 밀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박정희 의장이 1961년 8월 15일에 민정이양에 관한 일정을 발표한 이후 한미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8월 23일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박정희 의장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전문을 보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방미 초청은 군사정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에서 박 의장의 권위를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이는 박 의장이 강경파에 대해서 온건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왔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는 또 북한, 중공, 소련에 대해서 한미 간의 균열이 없음을 과시할 수 있음. 한국의 경제 문제와 장기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기회임. 민정이양의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며 합당한 기관에 의해서 헌법과 선거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리 측의 견해를 최고위 수준으로 전달할 수 있음.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 대한 우리 쪽의 의견 전달을 위해서도 박정희 의장의 초청이 바람직함. 러스크 국무장관은 9월 1일 케네디 대통령에게 박정희 의장을 11월 13일부터 17일 사이 미국으로 초청할 것을 건의했다. 초청 형식은 비공식 방문. 케네디 대통령의 승낙을 받은 미 국무부는 버거 대사에게 워싱턴 외부에서의 교통비는 한국 부담, 수행원은 10명 이내로 해줄 것을 지시했다. 송유찬 내각 수반은 주한 미국 대사 버거에게 정상회담 개최 발표문에서 비공식이란 말을 빼달라고 했다. 버거 대사는 러스크 장관에게 보고하여 비공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10월 26일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장인 김재춘 육군 방첩부대장은 4명의 선발대를 데리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정일권 주미대사와 함께 나온 이수영 주 유엔 대사는 김재춘에게 미국 측에서는 고급 장성들의 구속 사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각하의 방미 이전에 해결됐으면 합니다. 라고 했다. 정일권 대사는 미국 측의 의전에 대해서 설명했다. 미국 측의 대접이 말이 아닙니다. 의장 각하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공항으로 출영할 사람은 메카나기 국무성 차관보예요. 다혈질인 김재춘은 흥분했다. 일국의 실권자를 영접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옵니까? 미국 측 이야기로는 자신들도 난처하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민선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박 의장을 국가 원수로 대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총리 대우를 할 수도 없으니 전임 주한대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권력자를 좀 이름 있는 지명 인사 정도로 대우하겠다니 본국에서도 펄펄 뛸 겁니다. 의장각하의 방미 계획은 취소돼야 합니다. 김재춘은 국제전화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상의했다. 김종필 부장은 최고회의에 이 문제를 올렸고 미국 측에 대해서 줏대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박관념처럼 지니고 다니던 주체 세력들은 의장 방미 보류라는 말까지 꺼냈다. 최고회의는 또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에게도 공식으로 항의했다. 며칠 뒤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김재춘 선발대장에게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찾아왔다. 박 의장의 방미 보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김재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다음 가는 실권자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의전 절차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이곳 분위기를 본국에 보고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날 미국 측에서는 정일권 대사를 통해서 의전 절차를 수정했음을 통보해왔다. 존슨 부통령과 러스크 국무장관이 공항에 영접 나가고 의장대 사열을 하며 박 의장이 백악관에 도착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현관까지 나서서 손님을 맞는다는 것이었다. (1961년 8월) 말 황태성은 3명의 안내조와 함께 늦장마로 계속해서 비를 뿌리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쪽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기도 장흥, 의정부를 거쳐 우이동 계곡에서 결별했다. 신사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중키의 황태성은 깡마른 체구의 광대뼈와 흰머리가 확연한 영락없는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다. 1920년대 말 경상북도 김천에서 청년 동맹위원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황태성은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와도 친분이 깊었다. 좌익 이념을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삼던 그 시절에도 박상희는 정열적이고 의분심이 강했으며 민족주의적이었던 데 반해 황태성은 냉철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이었으며 골수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 제1거류민단 단장을 지낸 조영주의 교우담이다. 박정희가 구미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셋째 형 박상희를 따르고 있을 때 박상희와 단짝이었던 황태성과의 조우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황태성은 박상희와 어울려 김천과 선산군 일대에서 신간회와 각종 청년의 활동을 통해 항일운동을 계속하며 김천 유지의 딸 조기분을 박상희와 결혼하게 다리를 놓기도 했다. 수사기록을 정리하려고 황태성을 옥중에서 면담했던 육군본부 고등검찰관 양현 대위에 의하면 황태성은 1920년대에 서울로 올라와 박헌영이 다녔던 경성 제1고보를 다녔다고 한다. 그는 60만세운동에도 관여했고 4학년 때는 일본인 교장 배척운동에 앞장서다가 퇴학을 당했다. 연희 전문학교 2학년 때도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때 참여했던 황태성은 조봉암과 함께 일제 관원에게 2번 붙잡혀 형을 살고 나온 뒤 전향을 했다는 것이다. 그 뒤 광복 직전까지 경상북도 김천 우마차 조합의 서기로 연명하고 있었다고 한다. 광복을 맞은 황태성은 이듬해인 1946년 10월 1일 쌀 배급제 반대,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앞세운 대구폭동을 주동했다. 박상희는 광복 후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에서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 간판을 내걸고 좌익운동을 하며 신탁통치 반대 시위에도 참가했으나 좌익들이 찬탁으로 돌아서자 침묵하고 말았다. 황태성이 주동한 대구폭동을 계기로 박상희도 10월 3일 구미의 군중들을 지휘해
선산경찰서와 면사무소를 점령하고 구미 좌익 정권을 세우게 된다. 이때만 해도 좌익에 비판적이었던 박정희는 박상희와 이념적 갈등을 겪다가 상경하여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들어가 교육을 받고 있었다. 박상희는 1946년 10월 5일 새벽에 진압 경찰관들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혼란 속에서 종적을 감췄던 황태성의 행적은 1961년까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구 폭동 사건 때 황태성은 큰아들 황경옥을 잃었다. 황경옥의 젖먹이 외동딸 황유경만이 홀로 남겨졌다. 육본 고등검찰관 양헌 대위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황태성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소상하게 정리했다. 양헌 변호사는 최근 기자에게 기억을 되살려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대구 폭동이 실패하자 서울로 올라와 숨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 민족전선 상임위원이던 이승엽은 황태성을 나무라면서 빨리 월북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황태성은 고향을 버리기 싫어 반대하자 당의 명령이요 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옥중에 있는 남편을 기다리던 누이와 대구에서 경북여고를 다니던 조카딸 임모, 그리고 대구 이전을 다니던 자신의 둘째 아들만을 데리고 월북했다고 합니다. 황태성의 누이는 김천태생에 중앙고보 보성 전문을 나온 임모와 결혼해 딸을 낳았다. 황태성의 매부가 된 임씨도 한국사의 정통한 지식인으로 황태성과 함께 좌익 항일운동에 참여했고 광복 후에도 좌익 활동을 하던 중 예비 검속으로 구속됐다. 임씨가 수감돼 있던 중에 처남 황태성은 누이와 조카딸을 데리고 월북한 것이다. 임씨는 그 후 석방돼 좌익 전향자 모임인 보도연맹 김천지부 간사장이 됐다가 6.25 때 총살됐다. 다시 양헌 변호사의 증언. 월북한 황태성은 황해도 해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기관지인 황해일보사 총무국장으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카딸 임양을 김일성 대학에 입학시키고 자신의 아들은 신의주의 모 소비조합장 딸과 혼인시킨 뒤 김일성 대학 의학부에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황태성은 황해일보사에 머물면서 허헌의 딸 허정숙에게 편지를 냈다고 한다. 이 덕분에 그는 무역성의 전신인 산업성 지방국장 자리를 받아 평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황태성과 그의 조카딸은 6.25 때 다시 남한으로 내려왔다. 황태성은 서울 구경도 할 겸 고향도 볼 겸 해서 자진해서 남아있고, 조카딸 임양은 김일성 대학 학생들 중 주로 남한 출신들만 골라 조직된 선무공작대로 뽑혀 인민군과 함께 월남했다. 그녀는 고향 상주에서 나고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형을 살고 나와 같은 동네에 살던 권모 씨와 결혼,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 6.25 때 서울로 들어온 황태성은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이던 이승엽의 강압에 못 이겨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 했다. 황태성은 남로당 출신이기는 했지만 박헌영의 노선에 몹시 비판적이었고 이승엽과는 앙숙 같았다고 양헌 변호사는 회고한다. 1953년 8월 김일성의 남로당 계열 숙청 때 박헌영과 이승엽 등은 처형됐지만 황태성은 살아남았다. 그는 무역성 부상을 지내다가 폐병을 얻어 중국 북경의 인민병원에서 치료한 뒤 현직에서 은퇴하여 살던 중 5.16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 황태성은 얼마 뒤 장도영이 실각하고 박정희가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진해서 갑산파의 대남연락부장이던 이효순을 찾아가 이렇게 건의했다고 한다. 박정희야말로 나를 사숙했던 아이입니다. 날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 직접 만나겠소.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애 마지막 나날들을 보내던 황태성은 양헌 검찰관과의 면담에서 박정희는 만군 시절에 휴가를 나오기만 하면 나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효순의 허락을 얻은 황태성은 얼마간 침투 교육과 밀봉 교육을 받은 뒤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시발 택시를 타고 명동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던 모 언론사 앞에 내렸다. 김 사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황태성은 김모를 만나면 남북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헌 검찰관에게도 말했다고 한다. 김모는 자리에 없었다. 1차 접선이 어긋나자 황태성은 미리 암기해둔 동양의 친지 김원출의 아들을 찾아 흑석동의 중앙대학교로 가기 위해 택시를 갈아탔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